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관계는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가까울수록 더 무서운 법이에요. 가장 믿고 가장 기대는 존재가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나요?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한 집안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사람이 정말 무섭다 생각하게 되는 저희 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 저는 책을 무척 좋아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책장 앞이었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고른 책을 손에 쥐고 침대 위에 엎드리는 게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친구들이 만화책이나 인형을 모을 때 저는 문구점에서 예쁜 공책을 골라 사서는 책 속 문장을 베껴 쓰는 걸 좋아했어요. 책 속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보면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고 또 읽고 또 읽으며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듯한 위안을 얻었죠. 학교 숙제보다 그 문장들을 옮기는 게 저에겐 더 중요한 일이었고 공책 한 권이 다 차면 괜히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막연하게 작가가 되고 싶었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꽤 전형적인 문학소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어 진로를 고민할 시기가 되자 저는 주저없이 글쓰기를 배우겠다고 마음먹었고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를 전공했어요. 부모님은 딱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겠냐는 걱정은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책만 읽는 저를 보았기에 뭐라든 책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리라는 건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대학에선 단편소설 공모전에 여러 번 도전했고 문예창작 아카데미 같은 데도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봤어요. 그땐 글에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매일 새벽까지 글을 붙잡고 끝없는 수정과 다시 쓰기를 반복하면서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낼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고 살았죠. 하지만 결과는 매번 탈락이었어요. 글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선 분명 생생한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막상 그걸 글로 옮기려 하면 도무지 종이에 원하는 대로 담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며 기말 리포트보다 공모전 마감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몇 날 며칠을 꼬박 세우며 매달려봤지만 결국 받아들이는 건 심사평 몇 줄에 불과한 탈락 통보였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어느 순간 제가 소설가가 될 재능은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나 아무래도 글 쓰는 재능은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돼. 뭐가 안 돼? 그런 건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아니야. 엄마는 엄마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 난 재능 없어. 진짜 잘 쓰는 사람들 보면 그냥 넘사벽이야. 말도 안 되게 잘 써. 난 감히 거기 낄 수가 없어. 세상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포기했지만 이상하게도 책을 향한 애정은 줄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꼭 글을 쓰지 않더라도 그 글을 세상에 소개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을 쓰는 재능은 없지만 좋은 글을 알아보고 그 글에 맞는 제목과 디자인, 구성을 고민하고 책이란 형태로 엮어내는 일은 정말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출판사에 들어갔고 몇 년간 실무를 배우며 인쇄소부터 유통까지 전체 흐름을 익혀갔어요. 교정 교열은 물론이고 인쇄소 컨택, 서점 납품, 심지어 지면에 들어갈 광고 문구까지 직접 써야 했죠.
맡은 파트는 있었지만 필요에 따라 이일저일 다 해야 했어요. 물론 작은 출판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참 힘들기도 했지만 그 덕에 배운 것도 많았어요. 그 시기 저는 출판이라는 일이 이렇게나 복잡하고 또 고된 일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교정지를 안고 인쇄소에 쭈그려 앉아 밤새도록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작가에게 원고를 독촉하느라 하루에도 10통 넘는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도 묘하게 재미가 있었어요. 작가가 넘긴 원고가 제 손을 거쳐 책으로 완성되는 순간의 그 묘한 전율. 그 기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선배, 이번 책 진짜 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 표지부터 내부까지 네 감각이 딱 맞아떨어졌더라. 내가 인정한다. 이번 책은 네 아이디어 덕분이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기분 나네요. 다음 책도 욕심 좀 부려볼까요? 그렇게 몇 년간 편집자로 일하던 중 저는 하나의 벽을 마주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기획한 책이 팀 회의에서 퇴짜를 맞았고 그 이유는 이건 팔릴 것 같지 않다였어요. 너무 많은 걸 말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의 책은 큰 출판사에선 내기 어렵겠구나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팔릴 책이 아니라 남아야 할 책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퇴사하고 제 출판사를 차리기로 말이죠.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사무실은커녕 초반엔 그냥 집 한 구석이 제 작업실이었고 디자이너도 마케터도 없으니 홍보 문구도 직접 짜고 보도자료도 제가 써야 했어요. 심지어 출고할 책 박스를 제 차에 싣고 택배로 보내는 것도 제가 했죠. 그래도 전 행복했어요. 규모는 턱없이 작았지만 분명한 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기쁨이었어요. 여러 에세이나 지역 작가들의 이야기, 독립문학 등을 꾸준히 쳐내며 천천히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대박은 아니어도 한 권 한 권의 완성도를 높였고 적은 독자라도 깊이 있는 반응을 주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그 무렵 전 생각했어. 작가가 되진 못했지만 글로 이어지는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즈음 남편을 만났어요. 지인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남편은 중견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처음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연애할 마음이 딱히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솔직히 남자에 대한 반감이랄까? 한두 번 크게 대어본 뒤로는. 하지만 남편은 뭔가 달랐어요. 조급함 없이 천천히 다가왔고 이상하게도 그 느린 템포가 제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서로가 연애에 서툰 편이라 천천히 가까워졌고 그렇게 천천히 쌓은 게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몇 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만의 확신이 있었기에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출판사를 운영했고 남편은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살았고 그렇게 서로의 방식으로 일과 삶을 이어나갔어요. 물론 가끔 충돌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금세 풀리곤 했어요. 저희 시간은 단촐했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부는 혼자가 되신 지 꽤 오래되신 분이었죠. 남편에겐 누나가 한 명 있었고 시부도 시누이도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말하자면 시자 노릇이랄 게 전혀 없는 가족이었어요. 괜히 기싸움할 일도 눈치 볼 일도 없이 그저 좋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지낸다는 느낌이었어요. 비혼주의자인 시누인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시계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었고 서로 간섭 없이 지내는 게 오히려 가족 간의 사이를 더 좋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시부와는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사시는 데다 저희가 시가와 바로 옆 동네에 살아서인지 아무래도 자주 뵙게 되더라고요.
시누이도 자주 들리긴 했지만 직장 문제로 멀리 사는 터라 급한 병원 예약이나 집안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가 챙기게 됐어요. 저희 시부는 평소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협심증으로 약을 오래전부터 드셔오셨고 고혈압도 있으셨어요. 어느 날은 시부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시길래 예약도 없이 병원으로 모시고 갔던 적이 있었죠. 의사가 그 자리에서 심전도 검사를 해주셨는데 다행히 급한 상황은 아니라며 약만 잘 챙기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약은 식후 바로 드셔야 해요. 간혹 공복에 드시면 다 안 좋대요. 꼭 챙겨 드세요. 아셨죠? 그래, 알겠다. 요즘은 네가 약봉지에 날짜까지 써줘서 헷갈릴 틈이 없다. 아무래도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병원 진료 예약도 자동으로 알림 가게 해드릴게요. 건강이 좀 걱정되는 걸 제외하면 시부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셨고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이라 기본적인 생활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 시부와 제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책이었습니다. 시부는 제가 아는 일반인 중에는 아마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분이셨어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소설이든 인문학이든 예술이든 과학 분야나 최신 에세이, 심지어는 문학 개간지나 월간지까지도 챙겨보시는 다독가셨어요. 제가 아는 출판인들 중에도 그렇게 꾸준히 읽는 사람은 드물었을 정도예요. 덕분에 시부한 정말 책 얘기만 하면 몇 시간이 훌쩍 가곤 했죠. 저희 출판사에서 낸 책은 항상 제일 먼저 사서 읽으셨고 출간 소식 듣자마자 인터넷 서점에 미리 주문해 두셨다며 인증까지 보내주시곤 했어요. 읽고 난 뒤엔 꼭 짧게라도 소감을 문자로 보내주셨죠. 이번 책은 문장도 간결하고 디자인도 눈에 확 띄더라. 젊은 작가인데도 생각이 깊은 게 느껴지더구나. 와, 아버님도 그러셨죠? 그 작가 인터뷰할 때 저도 감탄했어요. 너무 요란하게 되지 않으면서도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묵직한 게 요즘 책들 중에서 드물게 오래 기억에 남을 책이더구나. 동료 편집자들과 나누는 대화보다 오히려 더 깊고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좋아하는 소설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개간지에 실린 신예 작가의 첫 단편 얘기를 나눌 땐 서로의 감상에 엇갈리기도 했어요. 전 이번에 실린 단편 중엔 세 번째 작품이 제일 좋았어요. 감정선이 섬세하고 묘사가 너무 정갈했잖아요. 그랬나? 난 오히려 다섯 번째 작가가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감정에 기대지 않고 거리두는 방식이 좋았어. 좀 실험적이기도 했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문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선후배랑 문해지를 놓고 토론하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말하자면 시부는 저에겐 거의 문학적 동지 같은 존재였죠. 단순히 책을 좋아하는 걸 넘어 출판이란 일을 더 잘 이해해주는 분이었고 실제로 저도 시부에게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시가에 들렀다가 저녁을 먹고 나서였죠. 시부가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꺼내셨어요. 내가 마음에 가는 사람이 생겼다. 함께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한마디에 가족들 모두가 일제히 숟가락을 멈췄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었거든요. 시부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시누이도 놀란 눈치였고 남편도 잠깐 말을 잃었죠. 아버지, 진심이세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낀 게 많았다. 말동무 하나 없는 삶이 생각보다 허전하더라. 그럼 혹시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만간 정식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든 시부가 직접 판단하고 선택한 거라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원체 반듯하고 신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 거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새 시모를 정식으로 소개하셨어요. 첫인상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말수가 적고 점잖은 시부와는 달리 시모는 굉장히 밝고 활기찬 분이셨어요. 말투도 경쾌하고 표정도 웃음기도 가득했어요. 사업을 하는 분이라 그런지 제법 인맥도 넓고 이야기거리도 다양했죠. 밝은 성격의 시모는 저희와의 거리도 금방 좁히셨어요. 첫날부터 불편함 없이 다정하게 말을 건네셨고 시누이에게도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오셨죠. 그런 시모 덕에 시부도 부쩍 밝아지셨어요. 목소리도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지셨고 종종 농담도 하셨고요. 예전 같으면 절대 안 하셨던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걸 들으며 저희는 괜히 웃음이 났어요. 시모와 시부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신기하기도 했지만 보기에 참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 안에 있었던 막연한 불안감이 생각보다 금세 사라졌던 거예요. 사실 결혼할 땐 없던 시모가 생긴다는 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큰 변화였거든요. 괜히 긴장도 되고 혹시 모를 고부 갈등 같은 게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시모는 보기에도 나이보다 젊고 생각도 젊은 타입이었어요. 일단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본인 일에 바쁘면서도 가족들한텐 늘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런 태도가 저희에겐 오히려 큰 안정감을 줬죠. 사실 좀 걱정됐었거든.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긴다는 게 기분이 묘하더라고. 나도 마찬가지야. 아예 생각도 안 해봤지.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을. 그래도 다행인 건 진짜 좋은 분 같단 거야. 아버님도 확실히 달라지셨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모두가 점점 시모를 가족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시모 덕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명절 모임도 더 활기가 생겼고 서로 챙겨주는 메시지도 더 자주 오갔죠. 평생 사업을 해오셨던 시부는 몇 년 전 일을 정리한 뒤로 한동안은 완전히 은퇴자 모드로 지내고 계셨어요. 처음 몇 달은 뭔가 어색해하시던 기색도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자 그야말로 전형적인 은퇴자의 일상을 누리시더라고요. 아침이면 아는 분들과 골프 약속을 나가시고 날씨가 흐린 날엔 근처 도서관에서 신간을 빌려오셔서 거실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기셨어요. 점심을 드신 후엔 베란다에 놓인 화분을 하나하나 돌보시며 시간을 보내셨고요. 원래 깔끔하고 꼼꼼한 성격이신 데다 평생 바쁘게 사셨던 분이라 그런지 남들이 보기엔 참 한가한 시간도 그분에겐 규칙 있고 질서 잡힌 루틴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부 댁에 식사하러 갔는데 시부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실버타운 같은 걸 하나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이지. 그 말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고 특히 시누인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아빠. 그 워커홀릭이 몇 년을 어떻게 쉬고 있었나 했지. 솔직히 이상했어.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조용해진 게. 아버지, 진짜로요? 그냥 생각만 해보신 거 아니고요? 시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게 그 눈빛에서 느껴졌고 말씀하시는 어투도 굉장히 진지하셨어요. 단순히 심심해서 뭐라도 해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꽤 구체적인 구상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최근 시모의 지인 중 한 분이 비슷한 형태의 요양시설을 운영 중인데 그게 안정적인 수익도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꽤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시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도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지낼 수 있고, 잘만 하면 괜찮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뭉클하게 들렸어요. 그동안은 시부가 자기 삶을 잘 누리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속엔 말하지 못한 어떤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관련된 사람과 미팅을 주선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모의 지인이자 관련 업계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는 강 소장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시부의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죠. 시모는 역시 발이 넓었어요. 어느 자리든 빠르게 길을 트고 사람을 연결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셨죠. 그 뒤로 두 분은 본격적으로 부지 선정에 들어가셨고 강원도 쪽 지역 여러 곳을 직접 보러 다니셨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주말에 시가에 들릴 때마다 두 분이 다녀온 이야기, 어떤 지역은 땅값이 생각보다 너무 올랐다거나 인허가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듣게 됐어요. 그러다 결국 강원도 모처에 한적하고 조용한 지역에 부지 한 피지를 선정하게 되셨어요. 시부 명의로 계약이 체결됐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가 시작됐죠. 시부와 시모는 정말 찰떡궁합이란 말이 딱 맞는 분이셨어요. 시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기본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이 좋으셨고 시모는 현실적이고 감각적인 조율력이 있으셨어요. 두 분이 계약서 초안을 받아놓고 나란히 앉아 페이지마다 체크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보, 이 초안은 요즘 필수야. 이거 빠지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운영상에서 걸릴 수 있어. 그래도 이건 사업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아? 투자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큰데? 그래서 내가 세 번째 항목에 보안 문구 넣자고 했잖아. 이건 나중에 각자 동의서 받을 때 명확히 적어두면 문제 없어. 두 분 모두 그 연세에 다시 사업을 준비하는 거라니 단순히 놀라운 걸 넘어서 정말 멋져 보였어요.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시부댁에 들렀다가 마당에 설치된 접이식 의자에 앉은 두 분을 봤어요. 시부는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시모는 옆에서 종이로 인쇄된 평면도를 펼쳐두고 계셨어요. 두 분은 화면을 넘기며 뭐가 좋고 나쁜지 얘기하고 계셨는데 그 장면이 이상하리만큼 평화롭고 정겨웠어요. 여기 봐봐 여보. 이쪽은 동양이라 햇볕도 잘 들고 뒤쪽에 산이 막아줘서 바람도 적대. 그럼 우리가 이 건물의 맨 끝에 살면 딱이겠네. 안 그래? 그치. 우리 둘이 실버타운 들어가 살아야지. 손잡고 늙어가자고. 에이구, 또 그런 얘기하긴. 그래도 좋다. 상상만 해도. 남편과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이 터졌어요. 아버지 예전엔 혼자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얼굴에 티가 나지? 뭔가 평온해졌어. 맞아. 함께 나이 들어갈 짝에 있다는 건 역시나 참 안정감을 주는 일인가 봐. 시부의 그런 변화들은 가족 모두에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시부는 예전보다 훨씬 말씀이 많아지셨고 어떤 주제든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셨어요. 특히 사업 얘기 나오면 눈빛이 번쩍이실 정도였죠. 그렇게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본 계약이 체결됐고 건물 기초 설계도 들어가게 됐어요. 개발 심의도 무난히 통과됐고 건축사무소에서 조감도를 출력해 가져와 보여주셨을 땐 저희 부부까지 감탄했어요. 이거 진짜 실현되게 나겠구나. 처음 가게 하나 열 때도 이 정도로 설렜었는데 참 오랜만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시부의 얼굴은 15 소년처럼 해맑았어요. 제가 다 괜히 뭉클했어요. 사실 그 연세에 다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체력도 정신력도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시부는 그걸 해내고 계셨어요.
솔직히 저희 부부도 그때부턴 그 열정을 점점 실감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시모가 없었다면 과연 이 사업이 이만큼 진행됐을까?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시모는 그냥 옆에서 돕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역할까지 해주고 계셨거든요. 두 분이 서로 다른 점을 보완해가며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렇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던 중이었어요. 건축 기초공사가 마무리되고 건물 외관이 점점 모습을 갖춰가던 어느 날 시부께서 직접 공사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워낙 꼼꼼하신 분이었고 현장 일은 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시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날은 시모가 친정 쪽 모임이 있어 동행하지 못한다고 하셨고 시부는 별일도 아닌데 뭘 둘씩이나 가냐며 혼자 다녀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도 평소처럼 그러시겠거니 했고 그날 오전엔 아버님이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별다른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후가 지나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남편이 시부께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 연결이 되질 않았어요. 처음엔 지금 운전 중이신가 보네 했죠. 그런데 몇 시간 뒤 다시 연락을 드려도 여전히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문자에도 답이 없고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인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게 점점 이상해졌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아. 평소 같았으면 점심 먹었다고 톡이라도 한 줄 남기셨을 텐데. 혹시 충전기 안 챙기셨나? 배터리 나간 거 아니야? 아니야, 배터리는 있어. 근데 문자도 읽은 표시가 안 뜨고 너무 이상해. 내가 지금 어머님한테도 전화해볼게. 그렇게 시모에게도 연락을 드렸는데 시모 역시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시부와 연락이 안 된 시간이 꽤 길어지자 남편은 결국 차를 몰고 강원도 현장 쪽으로 향하겠다고 했고 저는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 점점 숨이 막혀왔어요. 그때였어요. 새벽 1시를 막 넘긴 시각.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린 공사 관계자라는 분이셨죠. 지금 공사 현장에서 김 회장님이 쓰러져 계신 걸 방금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안에서요. 상태가 지금 응급차 부르고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의식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 남편도 도착 직전이었다가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상태가 어떤데? 지금 어디 병원이야? 의식이 없다는데 자세한 건 아직도 모르겠어. 응급차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했어. 병원 이름 알려줄게. 그날 새벽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던 우리에게 결국 의료진이 사망 판정을 내렸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같이 갈 걸 그랬어. 괜히 혼자 보냈어. 혼자 보낸 게 후회돼. 나 뭐라도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지도 모르잖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너무 갑작스럽고 허무했어요. 의학적으론 협심증성 심장 쇼크라고 했고 꾸준히 드셔야 하는 약을 그날 복용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겹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갔다는 설명을 하더군요. 나중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 시부가 쓰러지신 곳은 건물 내 공용 화장실이었고 아직 시공 마무리가 안 된 공간이라 도어락이나 외부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어. 현장 직원 말로는 그 문이 틀어져 닫히면 안에서 잘 열리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로 누군가 갇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 모두들 당황했다고 했어요. 그날 사장님 혼자 오셔서 조용히 둘러보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일이 끝난 줄 알고 퇴근했고요. 문이 덜 닫힌 상태라 조심해야 하는 줄은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은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시부는 평소에 약을 절대 거르지 않으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약을 드시지 못한 채 폐쇄된 공간에 혼자 장시간 갇혀 계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누군가 올 거라고 믿으셨을까?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상상할수록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모도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셨는데 응급실 앞에서 우열하시며 주저앉더라고요. 왜 혼자 갔대? 아니, 내가 그냥 모임을 취소했어야 했는데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신우이도 바로 내려왔고 병원 로비에서 세 사람 모두 울고만 있었고 그 가운데 제가 그나마 정신을 부여잡고 장례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눈물이 끊이질 않았어요. 메이크업은 다 번졌고 휴지를 몇 번이나 쥐어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장례식장 안은 말 그대로 침통 그 자체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 다들 말을 잃었고 유족은 물론이고 사업 관계자들, 예전 시부와 함께 일했던 분들, 친구분들까지 모두 충격에 휩싸였어요.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후 공사 중 안전관리 미흡은 있었으나 외부 출입 흔적이 없고 타살 정황도 없다며 단순 사고사로 정리했고 일은 그렇게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까진 꽤 시간이 걸렸어요. 마음이 가라앉는 데는 한참이 필요했고 다들 겉으론 일상으로 돌아간 척하면서도 속으론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죠. 절에서 시부의 사식구제를 지내는 동안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면서 애타는 슬픔은 조금씩 그리움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점차 시부 이야기를 꺼내며 씁쓸히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눈물부터 맺혔던 이름이 이제는 웃으며 부를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런데 사식구제를 마치던 날 밤 저는 묘한 꿈을 꿨어요. 사실 장례 이후에도 종종 시부가 생각이 났고 마음속 허전함은 여전히 그대로였거든요. 그날따라 몸이 유난히 축 처졌던 터라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누워있었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축축하고 어두운 어떤 공간에 있었고 그곳엔 시부가 서 계셨어요. 젖은 옷을 입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끝은 덜덜 떨리고 얼굴은 평소와 다르게 많이 상해 있었죠. 세아가 너무 춥구나. 나 이장 좀 해다오. 이곳은 너무 추워. 그 말을 듣고 저는 꿈속에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 애처로운 목소리와 눈빛이 너무 생생했고 단순한 꿈이라고 넘길 수 없다는 기분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꿈에서 깨자마자 등줄기를 따라 한기가 훅 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냥 꿈이라고 넘기기엔 뭔가 이상했어요. 시부와 저는 말 그대로 책이라는 고리로 이어진 사이라고 했잖아요. 말없이 건넨 시 한 줄, 소설의 한 대목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금세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 그분이 감정 표현도 거의 하지 않던 시부가 그렇게 절절한 얼굴로 꿈에 나타나셨다는 게 아무래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늘 이상한 꿈을 꿨어. 아버님이 나오는 꿈이었어. 꿈은 늘 꾸잖아. 요즘 아버지 생각 많이 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진짜 이상했어. 아버님이 젖은 옷을 입고 서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장 좀 해달라고 그러셨어. 이장이라고? 아니, 당신이 평소에 그쪽으로 예민한 건 알지만 설마 그걸 진짜로 믿는 건 아니지? 여보,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괜히 나타나시는 게 아니란 느낌이 너무 강해.
나 그런 감 있는 편이잖아. 그냥 찝찝해서 그래. 우리 이장하자. 남편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말하고 꿈에 나온 시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느꼈다면 가만히 넘길 순 없지. 그렇게 저희는 가족들에게 이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시누이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을 때 시누이는 곧바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은 나도 꿈 꿨어. 아빠가 어딘가에 갇혀 계신 것처럼 숨을 헐떡이셨거든. 너무 이상해서 무섭더라. 우리 이장하자. 마음을 너무 걸려. 시모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셨어요. 그렇게까지 생생한 꿈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직접 하신 말일 수도 있겠네. 내가 그날만 같이 갔어도. 그렇게 가족들 모두가 이장에 동의했고 저희는 바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옮기는 게 좋은지, 어떤 비용이 드는지 하나하나 검색하고 전화하고 메모하면서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시부댁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앉아 밥을 먹었고 시부 이야기를 하며 웃고 또 눈시울도 붉히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까지 마신 뒤 시모는 초저녁 잠이 많아졌다고 하며 소파에 몸을 기대셨고 남편은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시누이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시부가 예전에 남기셨던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조용했던 거실에서 시모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어요. 용서해 여보. 난 아니야. 난 약 바꿔치기 한 죄밖에 없어. 내가 당신 죽인 거 아니야 여보.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누이와 저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그 순간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에 물을 묻힌 채 거실로 나왔고 셋 모두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들었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약을 바꿔치겠다고? 그때의 공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온몸에 닭살이 돋고 심장이 쿵쿵 뛰고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머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세상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 더 무서웠어요. 꿈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었어요. 그날 어머님 친정 가신다고 하셨잖아. 근데 그걸 누가 증명할 수 있어? CCTV도 없었고 통화 기록도 없고 문자도 없었잖아. 그날 낮부터 계속 연락 안 됐다고 했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 그럼 정확히 어디 계셨던 거지? 저희는 그 순간부터 시부의 사망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복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던 말들이 이제 와서 하나씩 걸려오기 시작했고 그날의 대화, 움직임, 주변 정황들이 모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희는 다시 한번 조사를 요청해보자고 얘기했어요. 정식으로 경찰에 연락을 넣고 당시 공사 현장의 인부들, 주변 연락망, 그리고 시모의 그날 알리바이까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더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부께서 평소 가지고 다니시던 약통 안의 알약들을 감정한 결과가 나왔단 거였어요. 사실 처음엔 단순한 건강 악화로만 생각했던 상황이었지만 잠꼬대 이후 다시 수사 요청을 넣으면서 저희는 시부의 약까지도 분석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나온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겉모양은 기존의 협심증 약과 거의 흡사했지만 실제 성분을 분석해보니 전혀 딴판이었어요. 약효는커녕 심장 질환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말 그대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건강보조제 성분이었던 거예요. 병원 측에서도 그 약은 자신들이 처방한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병원 관계자는 이건 우리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복용해도 심장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성분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드신 약이 전부 가짜였다고? 그럼 그날 아버지가 약을 드셨어도 소용없었다는 거잖아. 그치. 그날은 약을 가방에 넣어두시고 공사장 안에 들어가셔서 결국 못 드셨지만 설령 가방에서 꺼내 드셨다고 해도 그게 진짜 약이 아니었으니 결국 결과는 같았다는 거네. 저는 손끝까지 피가 쏙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공사 현장의 부실한 문구조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이 닫히면서 갇히셨고 약을 못 드셔서 심장에 견디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만약 약이 처음부터 바꿔치기 된 거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죠. 경찰은 약이 어디서부터 잘못 들어온 것인지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약의 출처를 밝혀냈어요. 그 약은 한 건강식품 매장에서 구입된 제품이었고 카드 결제 내역과 현금 영수증 기록을 통해 시모가 직접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거기에 더해 경찰이 확보한 영상 자료 중엔 해당 약 제품의 포장지를 벌린 흔적까지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뒤져 나온 상자 일부는 시모 명의로 배달된 포장이었고 약통에서 갈아 넣기 전 남은 몇 알은 주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이잖아. 아버님 약을 왜 그런 걸로 바꿔놨겠어. 설마 정말 아버지를... 그날 잠꼬대로 했던 말 기억 안 나? 나는 약 바꿔치기 한 죄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 말을 곱씹을수록 등골이 오싹했어요. 우연이기엔 너무 구체적이었고 무의식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시모는 자백하듯 그 말을 무의식 중에 꺼낸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감으로만 움직일 수 없었고 경찰도 이번엔 사건성을 인정하며 수사를 확대했어요. 그 와중에 더 소름 끼치는 정황이 드러났어요. 시모는 사건 당일 저희에겐 친정에 간다고 했지만 위치 기록을 추적한 결과 시부가 사고를 당한 그 실버타운 공사 현장 인근에 몇 시간이나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차에서 내리는 적은 없었지만 그 장소 주변에서 일정 시간 정차한 기록이 있었고 GPS상으로도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시모는 강 소장과 5차례나 통화를 주고받았고 그중 한 통은 사고 추정 시간에서 불과 15분 전이었어요. 경찰은 그 대목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강 소장의 휴대폰을 압수했어요. 며칠 뒤 경찰이 들고 온 증거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강 소장이 사용하는 음성 메모 앱 안에서 시모와의 통화 녹취 일부가 저장된 파일이 확인된 거예요. 아마 통화 중 무심코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였거나 일부러 녹취를 남겼을 수도 있었죠. 경찰 관계자는 저희에게 들려주기 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용이 굉장히 민감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듣고 나서 괜찮으시겠어요? 예, 저희는 꼭 들어야겠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고 처음엔 주변 소음과 조용한 대화가 오가다가 이내 선명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문만 안 열리게 하면 되는 거 맞지? 그렇다니까. 약 몇 시간 못 먹고 좁은 데 갇혀있으면 필시 뭔 사단이 나도 난다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거든.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명백한 공모 정황이었고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신우인 말도 없이 눈만 커져 있었고 입술을 꽉 물고 떨리는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저도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고 숨을 쉬는 게 어렵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건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어요. 단순 사고사에서 계획된 타살 가능성으로 정식 수사로 전환되었고 시모와 강 소장은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어요.
조사가 이어졌고 경찰은 시모의 금융기록, 보험 내역, 사업 지분 관련 문서, 공사 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 사고일 줄 알았던 시부의 죽음은 사건으로 전환되었죠. 경찰은 모든 정황을 정리한 끝에 시모와 강 소장을 공모관계로 판단하고 공식 기소 절차에 들어갔어요. 강 소장에겐 공사 현장 구조를 고의로 조정해 타인의 사망을 유발한 혐의가, 시모에겐 의도적 약물 조작과 방임 혐의가 각각 적용되었고요.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사고사에서 누군가의 계산된 죽음으로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시간이 흐르며 드러난 진실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고 더 잔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자 의외로 일사천리였어요. 꼬이고 꼬인 매듭 같던 퍼즐이 어느 순간부턴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술술 풀리기 시작한 거죠. 수사팀이 확보한 문서와 진술들을 종합하니 강 소장은 실버타운 사업에서 건축, 컨설팅과 운영구조 설계를 맡은 인물이었고, 시모와는 이미 20년도 더 된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오랜 시간 크고 작은 일을 함께해온 사업 동지였던 거죠. 강 소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을 통한 안정적 수익이라는 달콤한 말로 투자금을 유치해오다 부도를 내고 사라진 전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몇몇 고소사건에도 연루된 적이 있었대요. 이름을 바꾸고 사업 명의를 세탁한 뒤 또 다른 명의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거고요. 시모는 그런 강 소장과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필요한 부분엔 발을 들여 돈을 벌고 빼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겨왔대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모는 시부가 본격적으로 실버타운 사업을 검토하기 전부터 강 소장과 수차례 미팅을 했고, 당시 시부의 자산 상황과 평소 성격, 성향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해요. 그럼 결국 아버님 자산을 미끼로 사업을 연결해 준 거야? 자산만이 아니라 아버지 성격까지 분석해서 강 소장한테 전략까지 짜준 거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건 단순한 욕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노린 거였단 얘기잖아. 처음부터 다 짠판이었어. 모든 게 다 짜여져 있었다고. 수사 자료에 따르면 시모는 강 소장에게 단기간 수익을 말하면 경계할 뿐이다. 대신 사회적 가치나 노후 비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반응하실 거다. 는 조언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부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정서적인 부분부터 접근한 거예요. 강 소장은 그걸 바탕으로 투자 구조를 기획했고, 명의는 시부 앞으로 해도 돼 운영권과 소유권은 자연스럽게 자기 쪽으로 흘러들어오도록 짜뒀던 거죠. 게다가 시모 여동생 부부까지 함께 엮여있더군요. 시모의 여동생은 인테리어 자재유통 업체를 운영 중이었고, 실버타운 공사 초기 단계부터 납품 계약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어요. 서류상으론 입찰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론 강 소장과 매제가 미리 짜둔 거래였던 거예요. 특히 하청 계약서 항목을 보면 전체 공사 물량 중 약 70%가 그 여동생 명의 회사로 잡혀 있었고요. 아버진 이름만 있었지 실질적 운영은 전부 그 여자 쪽에서 쥐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여동생, 매제, 강 소장까지 죄다 한통속이었던 거지. 악마 같은 인간들. 강원도 부지 역시 매제가 개발업체와 미리 협약을 맺어 시부의 명의 땅을 담보로 끌어가는 계획이 짜여 있었고, 이 모든 건 시부가 실제 사업 소유자임에도 전혀 모른 채 이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날 시부가 현장을 방문하게 된 날, 시모는 친정 쪽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웠고, 시부는 홀로 공사장을 둘러보게 된 거였어요. 다만 그 홀로라는 말이 진짜 혼자란 뜻이 아니었다는 걸 저희는 뒤늦게 깨달았죠. 공사장 내 화장실 문은
강 소장이 고의로 문고리 구조를 조정해 문이 안쪽에서 닫히면 절대 열리지 않도록 설계해둔 상태였다고 해요. 실제 시공된 도어락과 연결되는 기계장치가 미설치된 상태였고 문 자체가 휘어진 구조라 바깥에서 밀어야만 열리는 구조였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어요. 시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약을 바꿔치기 한 뒤 시부를 그 장소에 혼자 보내도록 조용히 유도한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시부는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게 되고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건 이미 예측 가능한 결과였죠. 시모는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 잡아댔어요. 약을 바꿔치기 한 적도 없고 그저 건강에 좋다 해서 영양제를 넣어둔 것뿐이란 식으로 말했어요. 심지언 남편이 너무 바쁘니 걱정돼서 따라가려 했지만 결국 친정일이 급해 못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강 소장은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놈도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자 체념한 듯 진술을 시작했어요. 놈이 제공한 녹취 파일, 계약서 메모, 그리고 내부 공사 납품 일정표엔 시모 여동생 회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지까지 낱낱이 드러났어요. 수사팀은 그 모든 자료를 하나씩 연결했고 그날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시모는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증거 앞에서 더는 통하지 않았고요. 네 사람은 모두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강 소장은 실버타운 공사 현장의 구조물을 일부러 조작해 시부가 내부 화장실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고 무엇보다도 시부가 협심증을 앓고 있으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경찰과 검찰은 그 부분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치사죄를 적용했고 여기에 더해 업무상 배임, 사기 기도, 허위 계약 강요, 공무에 의한 협박 혐의까지 한꺼번에 묶여 있었죠. 검찰 중에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에서도 범행 수법이 은밀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돌이킬 수 없이 중하다는 말을 남겼어요. 시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부가 평소 복용하던 협심증 약을 유사한 외형의 일반 건강보조제로 바꿔치기 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사고 이후에는 전혀 상관없는 척 연기를 했던 거죠.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시모는 그날 실제로 공사 현장 근처에 머물렀고 강 소장과의 통화 역시 사고 추정 시간 직전까지 이루어졌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그 음성 메모 녹취안에 담긴 문만 안 열리게 하면 되는 거 맞지? 라는 시모의 말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어요. 검찰은 시모에게도 강 소장과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치사죄, 공모 가담, 허위 진술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했고 처음엔 죽게 만들 의도는 없었다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믿지 않았어요. 그나마 시모 여동생과 매제는 불구속 기소로 처리됐지만 그 이유가 가볍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 역시 이미 실버타운 내부 공사 대부분을 미리 독점 수주해 두고 있었고 공사비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바탕으로 시부에게 사전 계약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어요. 심지어는 시부 명의로 된 토지를 몰래 공동담보로 등록하려는 시도까지 있었고 그게 수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거예요. 두 사람에겐 사기 미수, 공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검찰은 명백히 계산적이고 반복적인 이득 편취 시도였으며 내부 정보 유출을 기반으로 부정이득을 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어요. 이렇게 네 사람 모두 범죄의 양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어요. 시부의 이름과 재산, 그리고 그가 가족이라 믿고 있었던 관계를 이용해 실버타운이라는 허울 좋은 사업 틀 안에서 각자의 몫을 챙기려 했던 거예요.
그들이 건드린 건 단순한 돈이나 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뢰와 삶 전체였고 결국 그 대가는 한 사람의 목숨으로 돌아왔어요. 시몬은 재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왔어요. 편지라고 해봤자 변명투성이었죠. 나는 정말 죽게 만들 생각하진 없었어. 그날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난 아직도 너희를 가족으로 생각해. 네 아버지를 그렇게 보낸 건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니야. 단지 너희가 언젠가 내 마음도 한 번쯤은 들여다봐줬으면 해. 내게 그만큼 악의는 없었다는 걸. 편지를 보는 순간 우라통에 치밀어 오르더군요. 신우이는 그걸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쳐넣었고 그리고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 시모를 만난 신우인 말도 없이 다가가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정적이 내려앉았고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럴 자격 있어? 우리 아빠 그렇게 보내놓고? 어떻게 사람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차영아, 미안하다. 정말 그렇게까지 될 줄은... 입 닥쳐. 열린 입이라고 어디서 변명이야. 당신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야. 그 뺨 한 번, 욕 한 번으로 어떻게 분이 풀리겠어요. 다만 신우이는 그렇게라도 해야 겨우 숨이나 쉴 수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이해했어요. 한편 저희는 시부의 이장을 잘 마쳤어요. 원래 붙여 계셨던 산기슭 자리는 그늘지고 습기가 많아 마음이 늘 걸렸었는데 이번엔 햇살이 오래 머무는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드릴 수 있어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제 꿈에 찾아와 나 이장 좀 해다오 하시며 떨리는 입술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떠올라 이번엔 정말 편안히 누우신 건가 싶어 안도가 되더군요. 그리고 죄 지은 인간들은 모두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시모의 여동생 내외는 금방 출소했지만 시모와 강 소장은 아직도 복역 중이에요. 강 소장은 전과가 몇 개나 있어서 법원에서도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시모도 공모자로서 치사죄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지른 만큼 가석방은 꿈도 못 꾸는 상태예요. 시모 측에서 시부 명의의 땅 일부를 담보로 걸어두었던 서류들도 법원의 민사 판결로 전부 무효 처리됐고 부동산 등기 역시 원상 회복되었어요. 계좌 내역도 조사 끝에 복원됐고 시부 명의로 나간 자금 흐름도 전부 추적해 복구가 가능했어요. 당초 공사에 들어갔던 계약금 일부만 손실로 남았지만 나머지는 법적으로 다 되찾아올 수 있었고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부가 평생 지켜온 이름과 자산을 우리가 무사히 지켜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저희는 더는 욕심내지 않았고 모든 재산을 시부 유언서에 적힌 대로 공정히 나눴어요. 상속과 관련해선 불협화음 하나 없이 정리됐고 그 덕에 가족 간의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 이름도 땅도 다 엉망이 됐을 거야. 아니야. 난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시아버지가 날 믿어주셨던 만큼 나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했던 거고. 요즘도 저는 출판사를 계속 운영 중이에요.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책을 만들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원고를 다듬고 세상에 없는 목소리를 세상에 내는 그 과정이 좋아요. 그리고 제 책상 한쪽엔 시부가 마지막으로 읽던 산문집이 늘 누워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접힌 자국과 책갈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책이에요. 가끔은 그 책을 펴들고 시부가 어떤 문장에서 웃고 어떤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을지 상상해봐요. 시부와 함께 나온 문학 이야기가 문득 그리워질 때면 그렇게 그 책을 꺼내어 한 장씩 읽어보는 게 제 작은 의식처럼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남편과 시누이까지 세 식구가 시부 묘소에 다녀왔어요. 감나무 그늘 아래 시부의 묘비는 가지런히 서 있었고 바람이 적당히 불어와 잔잔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치 시부가 저 멀리서 조용히 웃고 계신 것처럼 느꼈어요. 뭔가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여전히 슬프지만 억울하게 가신 시부가 다시 살아 돌아오실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만 진실이 끝내 드러났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시부의 이름과 삶을 지켜냈다는 그 자부심이 아버님에게도 전해졌기를, 아주 조그맣게라도 그분의 마음에 위안이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오늘도 아버님의 산문집을 책장에 꺼내들고 조용히 앉아 한 장 한 장 넘기곤 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저는 이 일로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히 감춰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늦게 오는 만큼 더 아프고 잔인하긴 해도 결국 진실은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 혹시 지금 억울함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언젠간 꼭 밝혀지리라는 걸. 그러니 절대 좌절하고 세상을 저버리는 일이 없으시길,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